예, 12장은 통화 정책과 필립스 커브입니다. 뭐 필립스 곡선. 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일련의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을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물가 안정 첫 번째, 그다음에 뭐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갖고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 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몇 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예를 들면 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이 되도록 통화 정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공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통화 정책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물가 수준 목표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상 뭐 물가 안정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랙티컬리 봤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가, 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화 정책의 목적을 그러니까 무엇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느냐는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두 가지를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완전 고용 달성 이제 이런 형태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완전 고용 달성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뭐 대체로 중앙은행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이러한 사실상 어떤 믿음이 좀 붕괴가 됐고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잠시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그러한 논의를 조금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초저금리 시대,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0%까지 이제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통화 정책이 필요할까 이러한 논의도 사실 굉장히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사실 이쪽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중앙은행의 역할 가운데 이제 하나로 거시 건전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안정입니다. 이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고 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설립이 됐고 그렇게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 한국은행의 이제 목적 가운데 두 번째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시 건전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의 또 다른 목적으로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 그 다음에 과도한 어떤 뭐 자본 조달 일종의 차입이겠죠. 금융기관의 자본 조달은 대체로 이제 차입이니까요. 빌려오는 것이 이제 자본 조달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금융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 하나만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어떤 이제 제재라든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감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금융 지표들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파생 상품의 가격의 변화 추이라든가 뭐 이제 환율도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뭐 환율과 같은 문제는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금융 관련된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매크로 프루덴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통화정책 곡선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통화정책 곡선은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고, 앞서 봤던 피셔 이퀘이션, 우리 전에 봤던 피셔 이퀘이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화정책 곡선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IS 커브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IS 커브는 기본적으로 실질 이자율과 GDP 갭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곡선과 IS 커브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IS 커브는 통화정책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조정을 하면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실질 이자율의 변화는 결국 GDP 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IS 커브에서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인 통화정책 곡선, Monetary Policy Curve라고 해서 MP 커브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후반부에 가서는 GDP 갭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곡선, Monetary Policy Curve고요.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는 뭐 피셔 이퀘이션, 피셔 방정식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었고요. 자,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다음 기 혹은 다음 분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지금 현재에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셔 이퀘이션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의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을 더한 것이고요. 또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것이다. 물론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명목 이자율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찰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리, 다양한 형태의 이자율이 바로 명목 이자율에 해당이 되는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Federal Funds Rate를 결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면 뭐 콜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콜금리는 이제 은행 간 하루짜리 금융거래를 이제 보통 하루짜리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은행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제 캐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은행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간 금융거래,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합니다.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24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냥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그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단기 금리겠죠. 24시간짜리니까. 콜금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콜금리보다 조금 더 긴 이자율이 바로 CD금리라고 할 수 있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그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해서 양도성 예금 증서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이제 은행이 고객들한테 예금을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어카운트를 열고 거기에 이제 디파짓을 해요. 그건 사실 여러분이 뭐 우리 학교에 지금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금융상품을 구입한 거나 비슷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달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식이 혹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판매하는 건데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예금을 판매하는 것이죠. 혹은 뭐 요급을 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D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것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양도성 예금증서는 보통 91일, 3개월짜리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만기라고 머추리티라고 부르는 조금 더 만기가 긴 여러 금융상품들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장기 실질 이자율인 RT와도 궁극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자율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채널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정책금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비교적 단기금리, 콜금리라든가 CD금리는 단기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짜리, 3년짜리, 뭐 혹은 5년, 10년짜리 국채 이자율 혹은 회사채 금리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편의상 명목 이자율이 바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정책금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기 금리와 비교적 중장기 금리를 거쳐서 명목 금리겠죠. 명목 이자율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T는 IS 컵에 나타나는 실질 이자율 혹은 뭐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 실질 이자율이겠죠. R바가 장기 실질 이자율이고요. 죄송합니다. IS 컵에 나타나는 실질 이자율 혹은 자본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혹은 뭐 편의상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것이겠죠. 헷갈리니까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텀은 T 플러스 1기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이제 T기의 현재 기대,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섹션마다 어떤 파트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떤 파트에서는 또 저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 T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T기에 예상하는 T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율은 T기의 인플레이션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지금 뭐 우리 마지막 분기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분기, 내년 2021년 1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해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상을 해 봤더니 다음 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가정한다면 명목 이자율과 혹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정책 금리와 실질 이자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셔 이퀘이션에 따르면 지금 이제 다음 기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사실 IS 커브에서 중요한 것은 R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갭이죠. 그러니까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을 잘 하면, 가정을 잘 만들면 우리가 중앙은행 명목 이자율, 정책 금리로부터 실질 이자율 RT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T 시점이 되면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T 시점이 되면 뭐 예를 들면 12월 1일이 되면 12월 달에 물가가 결정이 되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12월에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파이T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T라고 하는 것은 T기의 인플레이션율은 T-1기의 물가 수준과 T기의 물가 수준 사이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PT-1은 여기에서 결정이 됐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PT니까 PT는 지금 T기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파이T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T기의 물가 상승률 파이T는 결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은행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기준금리를 0.5%에서 다시 동결을 했습니다만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이미 파이티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금 사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T기 초에 12월 초에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율 파이티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이티는 PT와 PT-1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PT-1은 지난기에 실현된 물가 수준이니까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초에 혹은 T기 초에 물가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 파이티는 중앙은행이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1% 포인트 인상한다면, 그렇다면 실질이자율이 1% 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중앙은행의 명목이자율의 변화가 실질이자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실질이자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 굉장히 좀 엄격한 스토리 아니냐. 이거 지금 제가 설계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이러한 그 스토리 배경을 뭐 조금 무시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명목이자율을 이렇게 인상을 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모든 기업들이 혹은 뭐 모든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즉각적으로 다 인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는 있어요. 뭐 혹은 물가가 반응할 수는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목금리가 인상한 것을 완전히 캔슬 아웃 해버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사실 무리겠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1%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장에서 다 관찰을 하고 가격을 정확히 1%포인트 인상을 해서 가격을 다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대체로 단기에 그러니까 뭐 한 분기, 한 달, 한 분기 혹은 1년 이내에 대체로 가격은 비교적 경직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매일 뭐 환율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어떠한 제품들, 어떠한 상품들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그렇게 가격이 바뀌는 빈도가 그렇게 빈번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뭐 한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본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바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 이것도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고요. 뭐 6개월에 한 번 바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5년, 10년이 돼도 비교적 바뀌지 않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의 가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비교적 경직적이어서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스토리를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명목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그거에 대응해서 정책금리가 인상된 효과를 상쇄할 만큼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피셔 이퀘이션에 따르면 통화정책 곡선 이어서 이제 IS 커브와 MP 커브를 결합하는 문제인데
NP 커브는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은행은 명목 금리를 조정하지만,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이티라고 이야기하고 파이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중앙은행은 명목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가 사실상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처럼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사실상 명목 이자율을 조정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P 커브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수식 같은 거, 이퀘이션들을 조금 볼 텐데, 그때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 R바와 같아지도록 명목 이자율 IT를 잘 조정을 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I를 잘 조정을 해서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었냐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IS 커브, 우리 11장에서 봤던 IS 커브로 돌아가서 결국은 중앙은행이 바로 이 점을 선택한 것이고, 그때 GDP 갭은 0이 된다. 점 A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면 편의상 이제 R 바에 있는 이 직선을 우리가 NP 커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IS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장기 실질 이자율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지금 어떤 점을 선택한 거냐면, 이 점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 점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NP 커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IS 커브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을 때 GDP 갭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앞서 봤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잘 조절을 해서 실질 이자율이 RT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아지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이 붉은색 수평선이고요.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IS 커브에 따라서 GDP 갭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명목 이자율 만약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 IT를 인상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 이제 파이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IT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RT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NP 커브가 상승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죠. IS 커브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IS 커브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장기 실질 이자율이 있고요. R 바가 있고, 조금 전까지는 중앙은행이 바로 이 R 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RT가 R 바가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선택한 실질 이자율이 RT가 된 거죠. 궁극적으로 IT를 조정을 해서 RT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RT를 선택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일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 IT를 인상을 하면 당연히 실질 이자율 RT가 상승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NP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한 실질 이자율은 이 그림에서 이제 R 프라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R 바보다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T 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더 높은 명목 금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명목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점 B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실질 이자율이 따라서 인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로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우리가 NP 커브라고 부르고,
결국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실질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선택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 R 바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하죠. 중앙은행이 높은 실질 이자율을 선택한다면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결과적으로는 명목 금리를 낮춰야지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GDP 갭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IS 커브는 웬만해선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기업들의 투자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IS 커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단순히 명목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GDP 갭을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도 있고 플러스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주택 거품, 하우징 버블이 꺼지는 경우, 이제 터지는 경우, 꺼지는 경우나 터지는 경우, 거품이 이렇게 쭉 쭈그러들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터지면 이렇게 폭 터지니까 경제 위기가 조금 더 촉발되겠지만, 여하튼 주택 거품이 꺼지든 터지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IS 커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떤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죠. 주택 버블이 터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 IS 커브의 총수요 충격이라고 불렀고요. 엡실론 T를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IS 커브로 돌아가서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총수요 충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어느 한 점을 지나게 되죠. 이 점은 GDP 갭이 제로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인 이 점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일 주택 거품이 터졌다 또는 우리가 이것을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났다고 해석했으니까 총수요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난다면 IS 커브는 이렇게 안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가로축의 거리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충격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충격이 발생했다면 이 점은 이 점이겠죠. 이 점에 대응하는 가로축의 값은 마이너스 3. 여기는 이제 GDP 갭이고 단위는 퍼센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총수요 부문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다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그림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충격 직후의 거시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가 이렇게 끝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형을 확장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총수요 총공급에 가서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혹은 이제 통화 정책이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만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IS 커브가 이동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별다른 통화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MP 커브입니다. MP 커브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냐면 실질 이자율이 RT겠죠.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아지도록 지금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하는데 왜 이걸 통화 정책이라고 할까? 통화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머니터리 팔러시인데 사실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은 이게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통화 정책이라고 할까 의아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하는 정책은 90년대 말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시경제학의 역사는 사실 이게 케인즈로부터 시작이 됐고 대공황 이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사실상 거시경제학의 어떤 지평을 연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 정책,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구를 해 가면서 과거에는 실제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형태의 정책을 했었어요. 정말 머니를 가지고 정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채를 매입한다든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하거나 국채를 사들이거나 팔거나 사거나 하는 형태로 머니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머니가 나가고 국채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채권이겠죠. 번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혹은 뭐 번드가 나가고 머니가 들어오고 이게 실제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머니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을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돈을 가지고 머니를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정책을 했기 때문에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뭐 그때에도 사실 이절과 관련된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미미했던 것이죠. 뭐 다양한 정책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된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메이저 팔러시가 바로 머니터리 팔러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가장 그 대표적인 통화 정책이었던 것이죠. 중앙은행의 정책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 어떠한 정책이 좋은지, 중앙은행은 어떠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스터디하면서 정책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형태의 예, 그 정책으로 선회하게 됐는데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팔러시라고 부르진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니가 들어가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예, 공개시장 조작 위원회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커미티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개시장 조작 위원회입니다. 이게 결국은 역사적인 전통을 갖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시장 조작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가 물론 이제 공개시장 조작의 범위,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유동성을 흡수할 것인지를 당연히 결정하는데 이제는 그 주된 역할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커미티의 이름을 바꾸진 않았고요. 여하튼 이렇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 맞춰서 실질 이자율을 유지한다면 총수요 충격의 총수요 부문에 죄송합니다. IS 커브의 총수요 충격,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이 왔을 때 IS 커브는 왼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1차적으로 GDP 갭은 마이너스 3%가 되겠죠. 이게 스토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살을 붙여서 거시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은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이게 이제 It's not the end of the story입니다. 주택 거품의 붕괴가 왜 I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가에 대한 뭐 간단한 저스티피케이션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주택 거품이 꺼진다면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가구, 가게에 상당한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게 C겠죠. 민간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신규 주택과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주택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현저히 낮추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I도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품이 붕괴되는 경우, 주택 거품이 터지는 경우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부정적인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서 그림에서는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조정하지 않는 상태를 봤었고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낮춘다면, 물론 명목 이자율을 낮춰서 실질 이자율을 낮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중앙은행이 모든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총수요 충격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고 IS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만약 정확히 알고 있다면 중앙은행이 이러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낮춰서 실질 이자율을 정확히 이만큼 떨어뜨리면,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그러면 IS 커브가 아래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갭은 다시 제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러면 점 B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면, 명목 이자율 인하를 통해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면, 그렇다면 다시 거시경제는 점 C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GDP 갭은 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앙은행의 어떤 경기 안정화 정책 혹은 카우너 시클리컬한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논란은 있어요. 과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가 이제 미세 조정에 대한 파인 튜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듯이 IS 커브가 과연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지 중앙은행이 알 수 있을까? 물론 대체로 충격의 크기라든가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떠한 국면에 들어갔는지 정도는 중앙은행이 충분히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IS 커브가 정확히 3% 이동했다. 이렇게는 사실 알기는 어렵죠. 주택 거품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 얼마나 위축될 것인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총수요가 얼마나 위축될지 혹은 총수요 충격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를 충격이 나타난 직후 혹은 충격이 나타나고 얼마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몇 퍼센트나 내려야 할지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금통위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위원들이 모두 7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명이 이제 과반수로 결정을 해요.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이제 당연히 의장은 마더레이터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당연직이에요. 총재는 당연히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6명 금통위원 6명이 이제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하가 4, 동결이 3이면 이제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총수요가 얼마나 위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몇 퍼센트나 내려야 될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0.5%포인트 상당히 큰 폭이죠. 0.5%포인트 인하하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다수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 7명들이 각자 다 다른 상황 인식을 만약에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 중에 몇 명은 사실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혹은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정부의 어떤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11장 후반부에서 재정 정책의 시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화 정책에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경기 침체 혹은 경기 과열이 나타났을 때 이자율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그 시간,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비교적 뭐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뭐 1분기, 2분기에서 길게는 뭐 6분기까지, 1년 6개월까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화 정책에 따른 시차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 10페이지의 그림에서처럼 총수요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뭐 리세션이든 뭐 붐이든 경기 과열이든 뭐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예, 이어서 필립스 커브인데 네, 시간이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끊고 필립스 커브는 새로운 클립에서 시작하겠습니다.